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냥 외계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건 평범한 UFO 목격담이 아니야. 위치, 당시 북베트남 카오방 근처. 날짜 1968년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소련 엔지니어 한 무리가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짓고자 작업하던 중 머리 위로 엔진이 붕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텐트에서 뛰쳐나온 그들은 녹청색의 빛을 내는 검은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물체가 하늘에 떠있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그 다이아몬드 모양의 물체는 지구 밖에서 온 듯한 불타는 물체에 직격당한다. 밝은 섬광이 인다. 그 뒤를 이어 강력한 충격파가 러시아인들을 쓰러뜨리고 텐트를 찢어버리고 장비를 쓸어버린다. 어떻게든 아무도 심하게 다치진 않았으나 폭발은 모든 사람을 괴롭힌다. 몇 시간 동안 모든 무선 및 통신 장비가 다운되었고 그들은 상관에게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들은 상관에게 사건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후 과학자들은 캠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름 약 3m의 검은색 구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그 구형 물체의 표면은 완벽한 검은색이었고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점은 물체가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양 광선은 그 물체를 우회해서 그리고 직접 통과해서 물체가 놓여있던 높은 풀을 비췄다. 과학자들은 또한 그 물체가 마치 비눗물을 뿌린 것처럼 차갑고 미끄러웠다는 것을 알아챘다. 한 남자가 날카로운 칼로 구형 물체의 표면을 긁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상관에게 이 이상한 발견 사실을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지니어 무리는 물체 주변에 보호 경계선을 설치하고 특수조가 도착할 때까지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구체 2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그래서 전체 그룹 총 5명은 구체에서 정확히 20m 떨어진 곳에 캠프를 쳤다. 그들은 구체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고 일종의 새로운 무기라고 추측했다. 작은 모닥불을 피운 후 그들은 앉아서 쉬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인 보리스 이바노프는 일기에 남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카빈 소총을 손에 쥔 채 그 물체를 응시하며 특수조가 나타나 상황을 통제하기를 기다렸다고 적었다. 곧 그들 중 한 명인 비아체슬라프가 일어나 구체가 있던 방향의 덤불로 걸어 들어갔다. 나머지는 그가 그냥 볼일을 보러 가는 줄 알고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긴장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그 지역을 수색했지만 비아체슬라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고 모닥불로 돌아갔다. 1시간 후 페테르라는 또 다른 남자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비아체슬라프가 간 방향과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마치 졸린 사람처럼 앞뒤로 휘청거리며 부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일종의 불안에 휩싸였고 개입할 수 없거나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아 모닥불 근처에 남았다. 페테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에 남은 사람들은 페테르를 찾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렸다. 다 끝났다는 강렬한 느낌이 사람들을 둘러싼다. 2시간 후 블라디미르가 그 물체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가 통제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모닥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았다. 블라디미르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2사람만 남았다. 보리스와 세르게이. 둘 다 두려움에 얼어붙어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갑자기 세르게이의 얼굴이 뒤틀렸다. 그는 꼭두각시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이상한 구체를 향해 걸어갔다. 잠시 후 보리스는 자신의 몸이 공포로 인한 경직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그는 카빈을 들고 자신의 다리를 쏜다. 자신 역시 미지의 운명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고통으로 인해 그는 기절했다. 아마 이 행동이 보리스를 구했을 것이다. 그는 아침에 특수조가 도착했을 때 깨어났다. 그들은 꺼져버린 모닥불 옆에 반쯤 정신이 나간 그를 발견했다. 많은 피를 흘렸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 구체는 나머지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다. 그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에서 이송된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가 그의 동료들이 사라진 게 구체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출처 에네로지, 솔로몬 나페르트, 베트남 정글의 검은 구체, 2004년 5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열일곱 살 때 조용한 지역 숲에서 어린 시절 친구들, 여자애 1명, 남자애 1명과 놀러간다. 난 맑은 밤하늘과 모닥불 등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챙긴다. 낮에 도착하여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한다.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땔감이 모자랐다. 친구들이 근처에서 나무를 모으는 동안 나는 캠프에 머물며 음식을 준비한다. 여자인 친구가 나무 없이 돌아온다. 나를 이상하게 빤히 쳐다보더니 카메라를 보고는 카메라를 들고 가버린다. 그냥 무시한다. 그 녀석은 가끔 이상하게 행동하곤 했으니. 20분 후 불 피우기 충분한 양의 나무를 들고 친구들이 돌아왔다. 남자인 친구가 불을 피우기 시작한다. 여자인 친구는 날 돌아보고는 카메라를 돌려준다. 숲을 속에서 주웠어. 그녀가 말했다. 뭔 소리야? 아까 나한테서 가져갔잖아. 나는 헛웃음을 친다. 그녀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고 남자인 친구가 말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걘 내내 나랑 있었어. 장난치는 게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걱정스러워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남자인 친구가 카메라를 확인해보라고 제안한다. 사진들을 넘기기 시작한다. 나무와 땅을 마구잡이로 찍은 흐릿한 사진들. 그 사진들 중 하나는 내 친구들이 저 멀리 가장자리에 찍혀 있었다. 여자인 친구가 당황하기 시작한다. 머리털이 곤두서는 게 느껴진다. 넘길 때마다 사진이 조금씩 더 선명해진다. 다음 사진을 보고 여자인 친구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린다. 그 사진엔 그녀가 있었다. 감정 없는 얼굴에 입안 가득 거짓 웃음을 머금은 채 카메라 렌즈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카메라를 빼서 불 속에 집어던진다. 그 후 우린 다급히 거기서 빠져나간다. 그 여자애는 수년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어. 남자인 친구와 나 역시 상담을 받아야 하나 고민 중에 있고. 스물다섯 살인 나. 더 나은 집에 새들 여유도 룸메이트와 함께 살 생각도 없던 나는 치안 나쁜 동네에 있는 구데기 같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오전 4시쯤에 잠에서 깬다. 밖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창밖을 내다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비명 소리가 조용해지고 포장도로 위로 나무가 긁히는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 어쩌면 어떤 여자가 강간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호신용으로 방에 보관해두었던 골프채와 손전등을 집어든다. 밖으로 나간다. 거기 누구 있어요? 뒷마당을 한 바퀴 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나무가 긁히는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 앞마당으로 돌아간다. 이웃집의 앞마당 정원 테이블 근처에서 무언가를 본다. 손전등을 비춘다. 뭐야 저게? 이상하리만치 긴 팔을 가진 벌거벗은 흑인 여성의 몸통이 나를 등지고 있었다. 길고 더러운 머리카락, 신장 약 120cm 정도. 아래쪽을 본다. 그 여자의 하체는 넓적한 나무로 된 물체였다. 마치 나무로 만든 배를 다리 대신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여자가 나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눈구멍이 텅 비어 있었고 코가 없었다. 미친 듯이 다시 안으로 달려들어간다. 그 여자가 나에게 비명을 지르는 게 들린다. 귀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경찰에 전화해서 이웃집 앞마당에 미친 여자가 있다고 말한다. 그 여자가 다리 대신 배가 달려있다는 부분은 빼놓는다. 전화 상담원이 경찰이 조사를 위해 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여기가 치안이 나쁜 동네다 보니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골프채를 손에 든 채 총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밤을 꼴딱 샌다. 집에 들어오고 약 1시간 후에 나무로 된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여명이 밝기 시작할 때쯤 멈춘다. 다음날 이웃에게 물어봤더니 그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가 보지 못했을 리가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이웃도 그걸 보긴 봤지만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9살 때의 나. 여름. 뒷마당에 나가 있었다. 침실 창문 중 하나를 통해 우리 할아버지가 보인다. 할아버지는 그곳에 서서 날 보고 있다. 혼란스러웠다.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굉장히 먼 곳에 사셨기 때문이었다. 우린 할아버지를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에만 뵀었다. 안으로 달려간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할아버지 어딨어? 요약하자면 집에는 나와 엄마뿐이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늦게 우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마는 나중에 내가 집에서 할아버지의 유령을 본 것이라 생각해 겁이 났었지만 할아버지가 건너가기 전에 우리를 만나러 왔던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 이야기 하나 더. 13살 정도 되었을 때의 나. 아빠가 다락방으로 몇 가지 물건을 옮기는 걸 돕는다. 우리 집 다락방은 아래로 내리는 접이식 사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아래에서 위에 있는 아빠에게 물건을 올려준다. 아빠가 말한다. 저게 뭐야? 긴 침묵. 아빠가 다급히 계단을 내려온다. 접이식 사다리를 위로 올려 다락방을 닫는다. 아빠, 뭔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몇 년 후에 아빠는 나에게 거기서 무언가를 봤다고 말했다. 새까맣고 두터운 그림자. 그 그림자가 건너편 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멈췄고 그림자가 움직일 때마다 구둣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챘다고 한다. 소름 끼치는 건 더 어렸을 때 나는 밤에 다락방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깨곤 했는데 부모님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4학년) 새 집으로 이사한 지 1년째 되었을 때 거의 매일 밤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던 나는 또 설거지 소리가 들리길래 주방으로 가서 엄마랑 이야기하기로 마음먹는다. 주방에 가까이 가니 불은 꺼져 있지만 싱크대 물이 흐르는 소리는 들려온다. 주방에 들어간다. 아무도 없고 내 눈앞에서 싱크대의 물이 꺼진다. 내 방으로 도망쳐와 이불 속에 숨은 뒤 몇 년 동안 아무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어떤 이유에선지 나는 마침내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엄마도 싱크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엄마가 말하길 늘 싱크대 소리를 들어왔지만 내 여동생과 나에게 겁을 주고 싶지 않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는 그게 이전 세입자이자 이 집에서 돌아가신 어떤 할머니의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가족 관련 유령 이야기 하나 더. 내가 엄마한테 할아버지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며 할아버지에게 나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말해달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그날 아침 일찍 돌아가신 후였다고 한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라 나는 기억이 없었지만 싱크대 유령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이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나는 숲에 나가놀 기회가 많은 외딴 마을에 살고 있어. 버려진 곳들을 좋아하고 그런 곳들에서 거친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어. 약쟁이 노숙자들, 미치광이 집주인이 설치한 함정, 그리고 야생동물과 맞닥뜨린다던가 하는 좋지 않은 경험도 몇 번 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조우는 몇 년 전 있었던 일이야. 23살일 때의 나, 멍청하고 아드레날린을 사랑하며 친구들을 탐험에 따라오게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나는 혼자 탐험을 다닌다. 지역 도서관에서 오래된 지도를 사용하여 우리 마을 외곽에 있는 버려진 광산과 공장을 조사하곤 했고 그 당시 나는 거의 매 주말마다 동굴에 기어들어갔었다. 옹달샘 몇 개를 포함해서 내가 즐겨 찾는 장소들도 몇 개 있었지만 결국 재밌는 장소가 바닥나기 시작해 조금씩 더 멀리 나가게 되었다. 그러다 언젠가는 구글 지도의 위성사진을 통해 길이 이어져 있지 않은 노천 광산을 발견해 GPS에 표시했다. 거기까지 가는 건 정말 힘든 여정이었다. 몇 번이나 재시도를 해야 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한 나는 옷 조각들과 함께 동말풀이 사방에 피어있는 것을 보았다. 역겨운 이야기지만 어떤 놈들이 지나치게 신나게 파티를 한 뒤 더러워진 속옷과 옷을 숲 깊은 곳에 버리고 간다랬다. 그 난장판을 지나쳐
나는 줄을 묶고 주요 갱도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광산 깊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갱도가 소리를 이상하게 반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잠시 뜸을 들이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내려고 귀를 기울인다. 같은 소리가 그대로 반복된다. 마치 녹음처럼. 그 즉시 그것에 좋지 않은 느낌을 받은 나는 위를 향하기 시작한다.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커진다. 마치 나를 향해 다가오는 기차 경적 소리처럼. 나는 가능한 빨리 기어 올라가는 동시에 계속 그 소리가 무엇일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는다. 광산 입구에서 나는 내가 그곳에 길을 잃은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둔 걸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나는 당연한 일을 했다. 핸드폰이 터지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들은 내 탐험이 있은 후 몇 주 만에 반경 30km 이내에 모든 광산을 폭파시켜 봉쇄해버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광산도 마찬가지였다. 시작에 앞서 우선 지난 3번의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부터 설명할게.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나. 오하이오 남부 호킹힐스 지역의 숲속 청소년 캠프 인솔자가 된다. 클리어 크릭 밸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지역 중 하나이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열대 우림보다 더 다양하다. 가장 가까운 문명은 수키로 떨어진 록브리지라는 찌그만 마을이었고, 그곳 마을 사람들 모두 에어컨, 전기, 조명이 없는 오두막에서 살고 있다. 아무튼 야지 생존 기술에 제일 능숙했던 나는 고연령 남자애들을 인솔하게 된다. 칼 한 자루로 나무를 쪼개는 법, 불 피우기, 간이 헛간 찢기, 식용 식물 구분하기 등을 가르친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밤에 캠핑을 나가 배운 기술을 사용해보고 야외 취침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리고 매주 각 오두막의 그룹들은 캠프 개선 활동을 해야 했다. 사실상 잡일이다. 우리는 관리가 거의 되지 않은 비포장길이 몇 개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연령 그룹의 아이들이 잡초를 뽑았고 14살에서 17살쯤 되는 고연령 그룹의 아이들은 톱, 갈퀴, 삽을 이용하여 새로 만든 캠프장을 청소하거나 오래된 캠프장을 보수한다. 항상 고연령 남자아이들 그룹과 여자아이들 그룹 사이에서 경쟁이 있었다. 특히 인솔자들 사이에서. 여기까지가 우리 캠프의 상황이었어. 좋은 곳이야. 나는 매년 여름 6주 동안 거기에서 일했고 아이들은 일주일씩만 지내다 왔어. 3년 동안 그곳 숲을 헤매다 보니 나는 그곳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게 되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좀 있었지만 몇 군데 되지 않을 뿐더러 멀리 떨어져 있었다. 참고로 애들이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 우리를 찾지 못하도록 모든 인솔자는 캠프 네임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호크아이였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나의 동료들은 다음과 같다. 공인 응급구조사이자 내 공동 인솔자인 터키, 내 오랜 친구이자 공학도인 마젠타, 경영학과 학생인 칼리시. 마젠타와 칼리시는 고연령 여자애들을 인솔하고 터키와 나는 고연령 남자애들을 인솔했다. 캠프 마지막 주차. 모두 드디어 집에 간다는 생각에 신나 있었다. 캠프 개선 활동에서 작업을 다 하지 못하면 캠프가 끝난 후 인솔자들이 떠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둘 순 없지. 터키, 마젠타, 칼리시와 나는 애들이 아직 있을 때 힘든 잡일들을 죄다 끝내버리자는 거에 동의한다. 우리는 검은 깃털이라고 불리는 언덕 옆에 캠프장을 청소하러 갔고 여자애들은 인간 본성이라는 캠프장을 청소하러 간다. 저쪽 그룹은 20년 동안 방치된 캠프장을 마침내 자기들이 되살리러 간다며 으스댄다. 이 캠프는 90년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 캠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약간 세민한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30년 된 손으로 그린 지도의 점선뿐이었고 그것은 즉 길이 엉망진창일 것을 의미했다. 마젠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한다.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마젠타는 똑똑한 여자였다. 만약 그녀가 그 길을 알아냈다고 해도 놀랍지는 않긴 했다. 다음날 검은 깃털로 향한다. 가던 길에 상자 거북을 발견해 바다 거북과 땅 거북의 차이를 애들에게 설명해준다. 캠프장 바로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었다.
15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쇠톱으로 직경 약 30cm의 넘어진 나무를 공격한다. 눈 깜짝할 새에 해치웠다. 애들에게 나무를 가르는 방법을 알려준다. 검은 깃털은 수년치의 장작을 얻게 되었다. 캠프로 돌아간다. 이제 숙박할 곳을 선택할 시간이었다. 마젠타는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며 나를 보고 말한다. 우린 인간 본성 쪽으로 갈 거야. 어떻게 생각해? 한 번도 못 가봤어. 어딨는데? 계곡 안에. 우리가 못 가봤던 숲 안에 있어. 모닥불터도 찾긴 했는데 둘러싸고 있던 모든 돌들이 전부 사방으로 흐트러져 있더라. 그건 좀 이상하네. 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마젠타가 걸어간다. 터키가 내게 다가와서 재현령 그룹을 상대적으로 가까워 어린 애들도 걸어가기 쉬운 블랙패더로 보냈다고 말한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타톤카. 타톤카 바로 옆에 별 관찰하기 딱 좋은 아주 멋진 공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신이 났다.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그래서 밥이 훨씬 더 맛있었다. 다음날 야외 캠핑의 날이 밝았다. 15명의 소년 플러스 2명의 인솔자. 우린 우리가 가지고 올라온 불판으로 햄버거를 만들었다. 나눠 먹을 고기가 7파운드나 있었고 우리는 호화롭게 먹었다. 디저트로는 캠프파이어 잭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초콜릿과 마시멜로를 넣은 토르티아를 호일로 감싼 것이다. 이런. 음식을 싸줬던 사람이 토르티아를 빼먹었다. 나는 없어도 괜찮지만 몇몇 애들은 실망한 기색이었다. 얘들아, 걱정하지마. 다른 캠프장으로 가서 남는 게 있는지 보고 올게. 조용히 터키한테 간다. 다른 캠프장은 어디야? 저녁 내내 언덕 아래에서 여자애들 소리를 들었긴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네. 그는 인솔자로 일한 지 1년 차였다. 하지만 마젠타가 인간 본성이 계곡에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올라갈 때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엉성한 길이 하나 더 있지 않았나? 마지막 오두막을 지나 20m쯤 되는 곳에. 나도 보긴 했지만 최근에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았었다. 확실해? 그래, 지도에 표시된 게 그 길이라니까. 대강 표시된 지역에 있는 것 같긴 했는데 하지만 지도에는 축적에 맞지 않음, 일부 장소는 풀에 덮여있을 수도 있음 라고 적혀있었다. 그래, 뭐 대강 맞는 것 같다. 나는 그 길을 향해 내려갔고 오후 9시 30분쯤이라 어두웠다. 나는 호루라기랑 내 모라 컴패니언 서바이벌 나이프, 칼날이 흰 재로 덮여있어서 악마에게 효과가 있음 와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었다. 길 입구에 도착한다. 조금 어둡긴 하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그 길로 향한다. 약 5m 정도 들어갔을 때 발밑에 무성한 풀들이 낮은 풀밭으로 변한다. 그거 참 이상하네. 갈수록 풀밭들마저도 점점 옅어졌다. 하지만 길은 20년 된 것에 비해 여전히 매우 명확하게 보였다. 갑자기 풀들이 없어진다. 그저 나무들 뿐. 음산할 정도로 밝았다. 헤드램프를 킬 필요조차 없었다. 오늘은 초승달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있는 부분의 숲은 마치 방금 생긴 것처럼 보였다. 가느다란 나무, 땅을 덮고 있는 키 작은 식물들, 덤불도 없고 중간 크기의 식물들도 없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받은 느낌은 전부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마치 오래된 무덤 안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다. 계속 걷는다. 이 숲의 이 구역이 얼마나 이상한지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더 이상 여자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애들은 보통 10대 여자애들답게 굉장히 시끄러웠다. 멈춰선다. 온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멈춰선다. 곤충조차 울지 않았다. 안개가 천천히 계곡을 채우는 것을 본다. 초승달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이제 굉장히 밝았다. 이 장소는 뭔가 잘못되었다. 이걸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계곡 중앙으로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얕았지만 개울은 개울이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되돌아가라 소리쳤음에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개울을 건너 계속해서 전진한다. 건너자마자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감정의 물결이 나를 강타했는데 최대한 가깝게 설명하자면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으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비열한 악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 장소는 나보다 컸다. 숲 자체보다도 컸다. 나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됐다. 나는 공포에 휩싸인다. 싸울 대상조차 존재하지 않았기에 나는 달려갔다. 가던 길을 따라 더 깊숙한 곳으로. 나로 도대체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더욱 깊이 밀어넣었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2km는 달린 것 같았지만 아마 수백 미터도 안 되었을 것이다. 기꺼이 인정하겠다. 이 시점에서 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내가 도대체 뭘 무서워하는지 알기라도 하면 훨씬 나았을 텐데.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실체 없는 공포는 그저 나를 압도할 뿐이었다. 갑자기 점점 길이 넓어진다. 캠프파이어의 빛. 여자애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 비틀거리며 캠프장으로 향한다. 마젠타의 목소리가 들린다. 평소보다 훨씬 떨렸다. 거기 누구 있어요? 애들이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이미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안녕, 마젠타. 호크아이야. 덤불에서 나갈게. 아, 그래.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내가 거기에 왜 왔는지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냥 잠깐 들렸어. 그래.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애들로부터 떨어져서 자기한테 다가오라고 손짓한다. 호크아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거 너였어? 어디서 오는 거야? 왜 여기 있어? 뭔가를 가지러 잠깐, 그게 나였냐는 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디서 왔냐니? 너도 그 길로 온 거 아니야? 그녀가 내 눈을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내가 아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지 엿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었고 나는 내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나쁜 생각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마젠타는 불을 피워놓은 캠프장이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말을 한다. 어둠 속에서 애들을 인도해 숲을 뚫고 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칼리시 역시 신입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결정은 마젠타의 몫이었다. 자기는 밤새 불꽃을 크고 뜨겁게 유지하면서 깨어있을 거라 말한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괜찮겠냐 물었다. 마젠타는 괜찮을 거라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자신감이 없었다. 난 내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기억해내곤 남는 토르티아 몇 개를 가져간다.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었으니. 마젠타는 자기들이 왔던 경로를 보여준다. 길은 오래돼 보였고 내가 왔던 길이랑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나는 그 다른 길을 이용해 우리 캠프로 돌아간다. 캠프장을 떠날 때 그 느낌을 다시 느꼈지만 계속 걸어가자 그 느낌은 사라져갔다. 크고 잘 관리된 길에 도착한다. 세상에, 이건 아까 내가 그 길로 들어가기 전에 걸었던 길이었다. 캠프 방향으로 걸어간다. 그 길이 있어야 할 곳을 지난다. 뭐? 그 길은 그곳에 없었다. 마치 길이 막힌 것 같았다. 그 빌어먹을 길이 있어야 할 곳엔 내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가장 울창한 숲이 있었다. 거기가 바로 그 자리였다. 입구 맞은편에 큰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타톤카로 돌아간다. 내가 나타나자마자 터키가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 호크아이, 어디 갔다 와? 주방까지 걸어갔다 오기라도 한 거야? 나는 그 후로 1시간 30분 정도 지났다는 걸 깨닫는다. 그래. 여자애들은 남은 게 없더라. 나이 많은 남자애들이 어린애들한테 캠프파이어 잭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게 한다. 터키를 뒤로 부른다. 여자애들은 토르티아를 가지고 있었어. 뭐? 인간 본성 쪽으론 절대 가지마. 그쪽 숲 안에는 무언가가 있어. 그게 무슨...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챈다. 터키, 그곳은 숲에 좋지 않은 부분이야. 절대 가지마. 알았어, 안 갈게.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해먹에서 나는 계속 잠을 설친다. 끊임없이 숲에 대한 꿈을 꿨다. 다음 날,
일어나서 애들이 다시 불을 피우게 하고 우리가 끌어올린 불판 위에 팬케이크를 굽는다. 캠프장을 청소한 후 짐을 싼다. 캠프로 돌아간다. 장비를 치우고 터키와 함께 아이들을 보내 샤워 등을 하게 한다. 마젠타는 아이들 눈에 띄지 않는 식당 밖으로 나를 끌고 나간다. 그녀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는데 수면 부족인 게 틀림없었다. 호크아이, 어젯밤에 잤어? 잘 못 잤어. 계속 꿈을 꿔가지고. 숲에 대해서? 호크아이, 내가 뭔가 말하면 믿어줄래? 넌 느꼈잖아. 그게 어땠는지 알잖아. 당연하지. 말해봐. 어젯밤에 모든 여자애들이 자면서 무어라 말을 하거나 한밤중에 울면서 깨어났어. 우리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그냥 거기서 나왔고. 모든 여자애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맹세해 한숨도 안 자고 불을 지키며 나는 그 소리를 들었어. 만약 불이 꺼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았어, 마젠타. 이제 괜찮아. 난 널 믿어. 그리고 그게 전부야. 4일 후에 우리는 집에 갔어. 도대체 뭐였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다야. 다른 모든 지도에 기반이 되는 나무판에다가 등고선까지 직접 손으로 그린 중심 지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가장 멀리 있는 오두막과 인간 본성을 잇는 길에는 붉은 얼룩이 져 있었어. 정확히 내가 갔던 길이 있을 곳에. 진짜 농담 안 하고. 누군가 이중적인 의미로 그 캠프장에다가 인간 본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 인간의 본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갈등, 전쟁, 증오, 그리고 폭력이 떠오르니. 그 캠프장을 처음 세운 사람이 이름을 지었겠지만 내가 물어본 사람 중 아무도 누가 인간 본성을 세웠는지 모르더라고. 그건 그냥 항상 그곳에 있었던 거야. 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그 캠프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멋진 곳이지만 그 인간 본성이라는 곳은 전혀 다른 무언가였어.